AB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같이 보고 싶은 논문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응용행동분석학회에서 나오는 행동분석 지원연구라는 학회지가 있어요. 여기에 실려있는 논문을 오늘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3월이 되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유치원에 입학하기도 하고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또 그룹 수업에는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문제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지, 특수학급에 갔다면 또 통합학급까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논문들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특수학급에 있으면서 통합학급에도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초등학생 2학년 아동에 대해서 문제 행동은 어떻게 감소하고 또 수업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담은 논문을 제가 발견하고 조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논문 제목은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자폐성 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 및 요구하기 기술 교수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이 논문은 2020년 행동분석 지원연구라는 학회지에 실려 있습니다. 저자는 이선희, 이광림, 서영희, 백은희라고 나와 있어요.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거는 특수한 한두 가지를 교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패키지처럼 여러 명의 전문가들과 교사, 부모님이 팀으로 먼저 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 ABA의 근거에 기반해서 선행 자극, 대체행동 교수, 그리고 결과의 제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배경 사건과 동기 같은 것들까지 고려해서 하나의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목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수 전략들을 동시에 패키지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한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한 것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논문 제목에 자폐성 장애 초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일 것이고, 그리고 수업 방해 행동 및 요구하기 기술 교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그러니까 문제 행동일 거예요. 아마도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요구하기 기술, 특별히 이게 무슨 요구하기 기술인지는 논문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어떤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이 기술이 아마도 향상되었다는 것을 검증한 논문일 것으로 보여요. 전 뒤에 논문 내용을 보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목만으로도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폐성 장애와 유사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 수업 중에 문제 행동으로 조금 난감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수업 중에 필요한 요구하기 기술들이 부족하다면 이런 논문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요새는 굉장히 좀 쉽게 쓰여 있어서 여러 편의 논문들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요약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연구 대상에서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폐성 장애
초등 2학년 학생 1명을 대상으로 상황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여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상황간 중다 기초선 설계란 거는 이 아이 1명을 대상으로 여러 상황,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수업 시간에 이런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했고 결과를 확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약해서 보면 그 상황이란 건 무슨 상황이었냐면 특수학급 안에서 수학, 국어 수업 상황, 수학 시간이랑 국어 시간, 그리고 통합학급에서의 주제활동 수업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 상황 안에서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학급에서의 주제활동 수업 상황은 제가 정확히 무슨 활동을 하는 시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교과과정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가지 상황에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 중재 전략의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요약에서만 잠깐 보면은 배경 및 선행 사건 전략, 대체 행동 교수 전략 및 후속 결과 전략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긍정적 행동 지원 중재를 실시하였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 선행, 자극, 행동, 결과, ABA 하면 이 4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어서 전체적으로 이 아이에게 패키지된 여러 가지의 교수 전략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은 줄이고 적응적인 기술은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 중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 논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의 서론 부분에는 이론적인 배경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제외하고 저희는 정말 어떻게 중재를 구체적으로 실시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 위주로 볼게요. 연구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폐성 장애 2급 남자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이고요. 수업 중에 빈번한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서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말을 반복할 수 있는데 평소에 자발적인 언어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맥락과 관계없이 자주 웃거나 소리 지르기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과 상관없이 수업 시간에 혼자서 웃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친구들을 방해하는 행동이고 친구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아이 자체도 학습이 스스로 방해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재가 필요한 어떤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수업 시간에 계속 이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국어, 수학 시간에 자신의 활동을 제지당하면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거나 소리를 지르고 수업이 지루하게 느껴지면은 책상에 엎드리거나 가끔은 교실을 돌아다니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 뿐만 아니라 지금 책상 두드리기도 소음을 발생시키고 다른 친구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행동도 조용히 돌아다니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굳이 방해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다니면 친구들이 좀 아무래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쳐다보게 되고 주의가 분산되고 선생님은 또 그 아이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판 적응행동 검사를 했을 때 생활 연령이 지금 이 아이가 7세 10개월이에요. 근데 검사 결과
생활연령 등가 연령이 지금 4세 3개월로 나왔습니다. 유아용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는 46이 나왔고요. 46은 사실 평균이 지금 100이고 평균이 100이고 보통 85에서 115까지를 평균의 범위로 보는데, 이 아이는 지금 더 아래 46점이면 중도 이하라고 볼 수가, 지적장애 중도 이하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논문에도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배경사건 및 전략, 그리고 배경사건, 선행사건, 대체행동 교수, 후속 결과에 대한 전략,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다 이 전략들의 다 변화를 주고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 감소했는지, 적응적인 기술이 증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을 보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3월 둘째 주에 이제 연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 아이를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팀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평가를 하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집중적인 그 중재가 시작이 되냐면, 평가 단계를 거쳐서 중재가 시작되는 거는 5월 둘째 주 정도부터예요. 그러니까 3월 중순에서 5월 둘째 주, 5월 중순이면은 약 2달 동안 이 아이의 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준비만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팀을 구성하고 이 팀에서 어떤 전략들을 다 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중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사 한 명이 오늘은 이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고 다음날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다른 방법을 또 써보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방법을 써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구성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 아이의 행동의 원인이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각각의 배경사건, 선행사건, 그 다음 대체행동 교수 어떻게 할 건지, 후속 결과는 어떻게 제시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굉장히 탄탄하게 짜고 기초선 평가까지 마친다는 거예요. 기초선 평가는 뭐냐면,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 아이의 현재 문제 행동의 빈도나 아니면 기능적인 행동의 빈도는 몇 회 정도 되는가를 정확하게 일단 파악을 하고 중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재를 시작 땅 했을 때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재를 시작하기 전 단계의 준비 과정들이 생각보다 길고 어떻게 보면 좀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생활하게 될 기간을 보자면, 지금 초등학교가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치면 또 6년, 총 12년이에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이 학교라는 학교 생활이 즐겁고 또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려면 이 한두 달이 결코 막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진다는 거, 이 얘기를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부터 이제 중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월 넷째 주까지 중재가 쭉 지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 전략을 짜는데 이 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문제 행동의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문제 행동의 기능 같은 경우는 총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구하기 기능을 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걸어 다니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면은 책상 두드리기도 있었죠. 그런 행동들이 요구하기 기능을 가진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과제 회피, 수업 시간인 경우엔 좀 회피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과제를 하기가 싫다,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순한 감각적인 추구, 감각적인 관심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자동적인 강화가 되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이 행위 자체가 즐겁거나,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자체가 즐겁거나, 뭐 손바닥에 느껴지는 느낌 자체가 즐겁거나, 그럴 때 감각적 자극을 추구한다라고 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적인 관심 끌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으로부터 바로 관심을 받죠. 내가 조용히 공부를 잘하면 1시간 내내 선생님한테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근데 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내가 일어나서 뭔가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를 크게 내거나 했을 때 관심을 자꾸 받을 수도 있고, 친구들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라고 아이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게 4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럼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기능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문제 행동 발생 동기 평가도 하고, 기능적 행동 평가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의 기능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걸로 나타났고, 1순위는 회피, 지금 평균 점수가 제일 높네요. 회피에서 평균 점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선호물 획득, 이게 이제 요구거든요. 요구도 평균 3.7점, 그리고 감각적 자극에 대한 추구도 지금 평균 3점이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4순위가 관심, 평균 2.5점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수업 시간에 답답하고 막 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과제는 또 하기 싫고, 문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재밌고, 그리고 이걸 하면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관심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찰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연구자들이 적어놓은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본 연구에서는 대상 학생의 경우 수업 중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없거나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을 때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활동 과제가 없고 교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책상 위에 엎드리거나 팔을 길게 뻗은 다음 손바닥으로 머리를 받치고 책상 위에 눕는 등의 행동을 보여 교사가 주의를 주지 않고서는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교사가 주의를 주면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행동을 보였다. 이 행동은 활동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나 주의가 끝날 때까지 한 번씩 시간차를 두고 나타났으며, 자신이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받았을 때 멈추었다라고 나오네요. 구체적인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들도 여기 지금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교사 선생님이나 통합학급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아이에게 맞는 중재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강화제가 필요한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강화제 선호도 평가 결과 뽀로로 캐릭터, 도장 찍기, 블록놀이, 하리보 젤리 같은 것들을 선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제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행동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을 파악을 했으면, 이제
중재 전략을 짜는데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이 지금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소리 지르기, 책상 두드리기, 막 엎드려 있기, 돌아다니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측정을 하면 좋지만 정확히 어떤 행동을 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수업 방해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보면은 수업 방해 행동은 크게 3가지로만 일단 측정을 하는데, 책상에 엎드리는 거, 고성으로 짧게 소리 지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나 봐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책상 내리치는 거,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조작적 정의라는 건 정말 측정이 가능하게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건데, 책상에 엎드리기는 지금 보면은 3분 이상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고성으로 짧게 소리 지르기는 1회 이상,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소리 지르면 다 체크를 한다는 거고, 손바닥으로 책상 내리치기도 지금 1회 이상 책상 내리치기, 한 번이라도 친 걸로 1회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중재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중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현재 컨디션 상황에서 기초선을 측정해요. 중재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면 빈도가 지금 몇 번 정도 나타나느냐 보는 건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특수학급에서의 국어시간, 수학시간, 그리고 통합학급에서의 주제활동, 주제활동 수업시간, 이렇게 3가지 상황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제가 초등학생은 40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측정을 매 수업 1차 시 시작 후 10분 동안 1회기로 하여 매 회기마다 수업 상황을 촬영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중재 전략을 그럼 어떻게 짰느냐 좀 볼게요. 여기서는 표 4를 보면 행동 지원 계획을 짜놨어요. 그러니까 배경 사건 전략,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알림장을 이용해서 아동 숙면 등 생활 습관에 대해 부모 협조 요청, 난이도 조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전 사건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수면이랑 문제 행동도 좀 관련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문제 행동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뭔가 동영상 같은 거 보지 않고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협조를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수업 내용 자체도 이 아이한테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아이의 학습 과제의 수준을 좀 더 낮출 것으로 배경 사건은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선행 사건, 그러니까 정말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은 어떻게 했느냐면 과제 선택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활동 선택 기회도 제공해요. 그러니까 너 뭐 할래? 무슨 과제 할래? 무슨 활동 할래? 하고 먼저 아이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요걸 조금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대체행동 교수 전략은 3단계 촉진법을 통한 그린카드로 요구하기 교수, 도와주세요, 쉬고 싶어요 하는 거, 3단계 촉진법을 통한 제스처, 손들기로 요구하기 교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문제 행동의 기능에는 과제 회피도 있었지만 요구하기, 원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아이가 수업 시간에 무엇을 원할 것이냐, 다양하게 있겠지만 갑자기 동영상을 보고 싶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면서 아이가 무엇을 요구할까 생각해 보면 과제가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좀 이 수업 시간이 길다, 과제가 힘들다 그러면은 쉬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요구할 수 있게끔 교수를 하는 거예요.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촉진법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촉구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하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손을 들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림 카드 같은 거 제시하거나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렇게 교수하는 전략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후속사건 전략을 보면은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무시하고, 대체 행동을 만약에 수업 시간에 정말 잘 보여줬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아이가 그 대체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아이가 아까 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완수를 하면 행동 강화판에 도장을 5개 찍는 거, 이거가 지금 나와 있는데, 행동 강화판이 뭐냐면 토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5개 찍으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건데 원하는 활동이나 간식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은 한 가지 방법만 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조합해서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물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이 나왔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긍정적 행동 지원 중재에 의한 상황별 문제 행동 및 대체 행동의 발생 빈도가 측정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위 칸에 보면 이게 지금 수학 시간에 문제 행동 빈도, 그리고 대체 행동, 아까 요구하기, 손들기 같은 거 배웠죠. 대체 행동을 몇 번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수학 시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점이 두 가지인데, 동그란 점은 수업 방해 행동, 문제 행동이고요.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요구하기 행동, 대체 행동,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먼저 수업 방해 행동을 보면은 이 동그란 점들이 지금 기초선에서 6이랑 8 사이 정도에 있어요. 그러다가 중재가 딱 시작되자마자 4회기부터는 지금 한 2, 3 정도에 있다가 0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 행동의 수준이 기초선에서 이만큼이었다가 갑자기 중재를 딱 시작하니까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쭉 유지까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모점을 보면은 요구하기 행동, 그 대체 행동, 바람직한 행동은 기초선에서 0이었어요. 수학 시간에 0이었는데 이 중재가 딱 시작되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지금 한 2와 4 사이에서 6까지도 올라가네요. 이렇게 해서 6까지 올라가서 쭉 이어져요. 계속 그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수학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제 활동 시간, 그 아래의 표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주제 활동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국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제 행동은 감소하고 대체 행동으로 가르쳤던 거, 요구하기 행동은 증가하고, 이거를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된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해요. 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문제 행동 같은 경우에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수준 자체가 확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사실 이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었고, 이 아이가 있는 수업 상황 자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논문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아이의 전반적인 과제 수준이 좀 어려운 것 같았고, 그 과제 수준을 조금 낮추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때 참고한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학습 지원 사이트가 있어요. 꾸꾸라고, 네이버에 꾸꾸라고 치면 나오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이제 조금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접속을 해봤는데, 과목별로 그리고 학교 연령별로 그 간단한 그런 과제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 만한, 학습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과제들을, 난이도가 낮은 과제들을 찾아서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막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학습적인 요구에 맞는 자료를 선생님도 제시를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혹시 우리 아이가 학습이 조금 어렵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자료를 쓰기보다는 조금 더 맞는 자료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네이버에서 꾹꾹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자료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논문을 같이 한 편 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게 아주 단편적인 어떤 교수 전략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 아이가 이 중재를 했을 때 어떤 문제 행동이 감소하거나 적응적인 행동이 증가했음을 굉장히 극적으로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부모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행동 중재 하시는 분들 또는 아니면은 유치원에서 어떤 조금 학습이 어렵거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영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